남이는 조선 세조 때의 장수로 어릴 적부터 무예의 특출난 재능을 보이며 폭풍 성장하시다가 당시로서는 매우 빠른 나이인 18세 때 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벼슬살이를 하던 남이는 2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력을 펼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67년 지금의 함경도 일대에서 수만 명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시해의 난이었습니다.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이는 가장 많은 적을 죽인 장수로 기록되었는데요. 항상 맨 앞에서 창을 휘두르며 싸웠고 치열했던 북청 전투에서는 화살을 4-5대나 맞고도 태연하게 싸워 반란군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전투에서는 맨 앞에서 반란군의 목책을 부수고 돌격해 그 자리에서 2명을 죽이고 20명을 항복시키는 등 거의 조선판 척준경이라고 불릴 정도의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만주의 건주 여진이 요동을 공격하자 조선은 그들을 토벌하기로 하는데요. 남이는 여기서도 건주 여진의 추장이었던 이만주와 그 가족들을 사로잡는 데 큰 공을 세우며 일약 조선 최고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이렇듯 많은 활약을 펼친 남이 장군은 왕이었던 세조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6세의 나이로 조선 역사상 최연소 병조 판서에 오르며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에는 남이의 급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를 총애하던 세조 임금이 승하하면서 그의 위치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능구렁이들이 들끓는 정치판에서 젊은 혈기를 감추지 못했던 남이 장군은 결국 어이없게도 영모죄로 고발당해 죄인 신세가 됩니다. 당시 남이 장군을 고발했던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남이가 해성을 보더니 묵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온다 하였으니 이는 필시 역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고발로 남이 장군은 그날 바로 끌려가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거열형에 처해져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후 남이 장군의 어머니 또한 간통 혐의가 씌어져 죽임을 당하셨고 그의 딸은 한 명의 집에 노비로 팔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350년이 지난 1818년이 되어서야 남이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긴 하지만 이는 돌아가신 남이 장군의 한을 풀어드리기엔 너무도 늦은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영웅의 면모를 갖추고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정쟁에 휘말려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남이 장군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운의 장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이 장군의 묘는 2개가 있는데요. 실제 묘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남이섬의 묘는 가묘라고 합니다. 또한 한 많은 짧은 생을 살다 가신 남이 장군은 민간의 무속신앙에서 신으로 받들어져 지금까지도 모셔지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용산구에서는 매년 남이 장군 사당제를 지내는데요. 199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군이라고 알고 있는 계백은 사실 달솔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던 백제의 고위 관료였는데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인물 사전인 해동잠록에서는 계백을 백제 왕족인 부여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잠성에서 벌어진 신라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때 계백에게 패배한 신라의 지휘관은 다름 아닌 김유신이었다고 합니다. 계백은 그 후에도 신라군을 몇 차례 격파하며 백제의 이름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하지만 계백이 살았던 시대는 그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역사상 가장 강한 상태의 신라와 중국을 통일한 슈퍼파워였던 당나라의 협공을 받아야 했거든요. 서기 660년 신라의 5만 군대와 당나라의 13만 대군은 마치 고구려를 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백제로 쳐들어왔는데요. 하필 그 시기 백제는 왕과 귀족들의 정치 싸움으로 내분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신하들을 숙청하면서 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던 때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당나라의 13만 수군과 신라의 5만 군대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음에도 백제의 귀족들은 의자왕에게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백은 5만의 신라군을 막으러 가면서 겨우 5천의 군사밖에 지원받지 못했죠. 삼국사기를 보면 계백은 앞으로의 운명을 예상했던 것인지 먼저 집에 들러서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고 전투에 나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 황산벌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백을 연기한 박중훈 배우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다 라며 처와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자 아내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거다
라며 항변하는 부분은 정말 압권입니다. 시간 되실 때 영화 황산벌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사진에서 보시듯 당시 계백의 자식들은 나이가 매우 어렸다고 하니 계백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지는 상상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계백은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5만 군대를 맞이해 4번의 승리를 거두며 잘 싸웠지만 결국에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끌던 5천의 병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마저 부하인 예식진의 배반으로 나당연합군에 체포되면서 계백이 목숨 바쳐 구해내려던 백제의 역사도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죠. 이렇듯 계백은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귀족의 모범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결국 조국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한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비운의 명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영은 고려 말기의 장군으로 그의 아버지가 남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지침으로 삼아 한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최영의 쌀개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번도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 그가 얼마나 청렴한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태생적 군인이었는데요. 이성계가 두각을 나타내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외적들을 격파하며 활약하던 이성계의 선배격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최영은 군사들을 완전히 FM대로 통솔하며 엄격한 군율을 유지해 그가 이끄는 군대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하죠. 한편 최영은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직후 일어난 조일신의 난 때문에 왕이 허수아비가 되자 복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열세에 있던 공민왕을 도와 반역자 조일신을 참살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후 1354년 원나라에서 장사성의 난이 일어나자 원나라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지원군을 고려에 요청하는데요. 이때 최영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2천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원나라를 지원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군은 총 27번을 싸워 27번을 모두 이기며 활약을 했고 방어전이면 방어전, 공성전이면 공성전까지 너무 싸움을 잘해서 원나라 장수들이 크게 질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고려군이 선봉에서 반란군의 성으로 돌격해 성을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이자 이 모습을 본 원나라 지휘관이 공을 가로채려고 고려군에게 전투를 멈추라 하고는 다음날 원나라 군대로 그 성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군은 결국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망신살만 뻗쳤다고 하죠. 이후 최영은 공민왕의 명을 받고 제1차 요동정벌에 참가해 공을 세웠고요. 홍건적의 난 때에는 개경수복 작전에 참가해 이성계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왜구들과 싸워 연전연승하며 고려 백성들에게 고려의 수호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영은 1376년 자신의 인생 하이라이트인 홍산 대첩을 맞이합니다. 당시 최영은 부대의 지휘관이었음에도 맨 앞에서 돌격하시다가 그만 입술에 화살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에 박힌 화살을 뽑아 자기를 쏜 왜구를 쏴 죽여버렸고 이 모습을 본 고려군은 사기가 올라 왜구들을 섬멸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최영 장군은 점차 고려 조정의 핵심 인물로 발돋움하는데요. 특히 권력을 휘두르던 간신배 이인임을 이성계와 함께 끌어내리고 자신의 딸까지 우왕에게 시집보낸 후에는 왕의 장인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곤 고려의 수건사업이었던 제2차 요동정벌을 추진해 곧 모든 준비를 끝마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최영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총지휘해 요동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는데요. 하필 겁이 많은 우왕이 곁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며 최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총사령관의 자리는 이성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왔죠. 최영은 설마 자신이 정치계에 데뷔시키고 또 아꼈던 이성계가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성계의 배신으로 최영 장군은 하루아침에 죄인 신세가 되었고요. 유배를 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올려져 고문을 당한 뒤 향년 73세의 나이로 처형당하시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찬란했던 고려의 500년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되죠. 최영 장군이 세상을 떠난 날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거리의 아이들과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개성의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아 이성계 일파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최영 장군은 40년 동안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최후에는 그만 아끼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운의 명장이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장군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